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디펜스 브리핑은 업무 부담이 좀 많은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메인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레오파르트 2 전차가 거의 고갈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이 서부 사막 지역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을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레오파르트 2 전차 대부분이 심각한 부품 부족과 수리 적체 현상 때문에 사실상 괴멸에 가까운 상태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간신히 회수한 전차도 수리를 받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데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약 80여 대를 공급한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가 예비 부품 부족, 수리 적체 현상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수량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며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독일 연방의회 세바스찬 셰퍼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셰퍼 의원은 최근 독일 정부와 방산업체들에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운용 지원에 필요한 예비 부품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수리를 위해 입고된 전차들도 정상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셰퍼 의원뿐만 아니라 독일 국방장관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오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리투아니아에 있는 레오파르트 2 전차 수리창에 방문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리를 의뢰해온 전차 대부분이 정상적인 수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수리창에서는 독일 측이 예비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 수리 프로세스가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심각한 부품 부족 문제는 수리창은 물론 일선 정비부대에서도 겪고 있다고 셰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공세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입했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작전 투입 6개월이 지난 지금 80여 대의 전차 가운데 대부분이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운용술과 반년 만에 10분의 1 토막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가동률을 보면서 이것이 그저 지구 반대편의 남의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특히 대공세라는 것은 없었고 이 공세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방 측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군단급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 기갑부대를 굉장히 소규모 부대로 쪼개서 중대, 대대 단위로 투입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소규모 부대가 가진 충격력이 부족해서 러시아군의 밀집화된 참호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이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된 사진,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홍보했던 2023년 6월 로보티네 전선에서의 레오파르트 2 전차 파괴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약간 클로즈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주변으로 봐도 중대급 이상으로 볼만한 전력은 전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공격도 대대급 이하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분명히 전방에 적의 지뢰, 포병,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참호선, 대전차 용치, 그리고 해자까지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때 굉장히 많은 전차나 장갑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했다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일단 전선에 밀어넣어보고 몇 대의 전차나 장갑차가 파괴되면 곧바로 방향을 돌려서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공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충격력입니다. 이 충격력이라는 것은 전방에 있는 전차 몇십 대, 장갑차 몇십 대가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당시의 작전 상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달에 도식한 그 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군 부대의 전술기호 대부분이 여단, 연대, 중대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에 있는 러시아군의 부대들을 보면은 여단, 연대급, 그리고 사단급 부대가 방어선을 펴고 있죠. 이 로보티네 전선 전면의 전체 포진에 있는 러시아군의 방어 병력을 전부 합치면은 군단급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보티네 전선 전면에서 뭐 정말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돌파를 시도했던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규모를 보면은 대부분 여단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군이 군단급 이상 제대의 작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면 각 여단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느 한 방향에 집중하는 그런 공세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이 공세에는 각 여단 지휘관들 그리고 대대 지휘관들의 보신주의가 정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은 전방에 투입했던 전차나 장갑차 몇 대가 파괴되고 나면 거기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곧바로 차량을 돌려서 도망갔습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공세에서 가장 중요한 충격력 그리고 돌파 지속 능력이 유지될 수가 없고요. 전방 부대가 돌파를 하면 후방에 있는 기계화 부대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참호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면서 잔적을 소탕하는 그런 전과 확대 과정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군은 돌파도 없었고요. 이 전과 확대를 위한 후속제대 돌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공세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겨우겨우 서방제 전차를 얻어내는데 이것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굉장히 아꼈던 일선 지휘관들의 그런 지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은 스웨덴에서 공급받은 스트리스방 122 레오파르트 2A5의 스웨덴 개량형인데 이것은 크렘이나 스바토베 전선에서 20일 기계여단이 사용하면서 선전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 12대를 가지고 거의 파괴나 피격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전선에서 투입해서 어떤 유의미한 전과를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전차 자체가 좀 멋있게 생겼으니까 후방에서 계속 사진, 영상만 찍으면서 6개월째 전차를 그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이 가해지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 명중률이 좋아서 저격 전차로 쓰는 중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었죠. 자,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보신주의, 병력을 잃으면 안 된다, 장비를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보신주의가 남의 일이냐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류의 보신주의는 우크라이나군보다 한국군이 더 심하죠. 한국군은 훈련도 그렇고 작전도 그렇고 모든 것의 포커스를 병력의 안전, 장비의 안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전쟁이 발발하면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지휘관의 덕목 중 하나, 결단력, 돌파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저희가 1990년대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임무용 지휘, 그러니까 일선 제대 지휘관들에게 최대한 많은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한국군에는 여전히 그러한 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대규모 제대 작전을 할 때는 군수지원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통신, 인정, 작군, 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서가 군수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은 싸워서 이긴다기보다는 이겨놓고 싸우는 쪽이 더 현명하다라고들 하죠. 그런데 한국군은 이겨놓고 싸우기 위한 그 군수지원 체계,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지난 공세 실패, 이것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 당국자들이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 타격전단의 동아시아 진입을 막기 위한 전략,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이 서부 사막 지역에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 모형을 만들어 놓고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력은 가상한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급의 크기와 형상을 그대로 모방한 모의 표적을 신장 지역 타클라마칸 사막에 건설했으며 이를 이용해 대함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워존이 현지 시각 1월 5일 보도했습니다. 워존은 지난 1월 1일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공유하면서 중국이 기존 니미츠급과 형상과 크기가 다른 다소 변경된 제럴드 R 포드급을 모의한 지상 고정 표적을 건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표적은 길이가 약 330m로 포드급과 동일하고 정교하게 묘사된 아일랜드와 전자기식 사출기 모형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에는 진짜 항공모함 흉내를 내기 위해 안테나나 기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철탑까지 설치됐습니다. 워존은 마스트 주변에 실제 제럴드 R 포드급의 레이더 반사 신호를 모방하기 위해 다양한 리플렉터가 설치됐다고 분석하면서 이것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의 모의 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설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새 항모 모형 표적은 기존에 설치됐던 니미츠급 모사 항모 표적물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중국은 이 표적 인근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모사한 지상 표적물도 건설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항모 모사 표적은 실제 대함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대함 탄도미사일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위성으로 포착된 타클라마칸 사막 위의 포드급 모형입니다.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졌고 또 위에 아일랜드까지 만들어졌고요. 또 위성으로 보니까 이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위에서 보면 항공모함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표적을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0년대 초반 중국이 동풍 21 델타라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막에 이런 유사 표적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지상에서 지상으로 이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바다 위에 띄워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의미 없는 짓이라고요. 자, 우선은 항공모함, 바다 위라는 2차원 공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함재기를 띄우기 위해서 보통 시속으로 환산하면 50에서 60km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계속해서 위치에 변화를 주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항공모함이라는 물체입니다. 자, 동풍 21 델타, 적게 보는 쪽에서는 1500km, 길게 보는 쪽에서는 2500km 정도 사거리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후속 모델이죠. 동풍 26 같은 경우에는 40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500에서 4000km 거리에 있는 이 표적을, 그것도 움직이는 표적을,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가 과연 이 먼 거리에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러한 작전을 위해서는 항공모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이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위성을 띄워놓고 거의 매 시간 단위로 어디에 어떤 표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그만큼의 위성이 없습니다. 위성이 만약에 배치가 되더라도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 우주군이 최근에 배치를 했죠. CCS 블락 10이라고 하는 신형 전자전 제머가 있습니다. 위성의 업링크, 다운링크를 전부 제밍해서 위성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이 위성을 가지고 태평양 상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여러 종류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표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무인기는 미 해군의 함대 방공망, 전투기로 따지면 슈퍼호넷의 전투행동 반경이 740km 정도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740km 거리까지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 무인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740km 밖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을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을 던지거나 총을 쏘더라도 눈앞에 있는 표적을 직선으로 날아가서 타격하는 것보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확히 내리꽂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포병 용어에서 메트로라고 하죠. 외부 탄도학적 요소라고 하는데 풍향, 풍속, 온도, 기압 이 네 가지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탄도 비행체의 궤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병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격 지원 계산할 때 이 메트로를 받아서 장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향, 풍속, 온도, 기압, 즉 발사 원점에서 항공모함이 있는 그 거리, 그 대기 공간 전체의 풍향, 풍속, 온도, 기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이 미사일의 탄도 궤적을 바꾸는데 계속 장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미사일의 유도부에 거의 슈퍼컴퓨터급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발사돼서 자, 날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 메트로 요소를 다 장입을 해서
그 궤도를 보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막판에 미국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바꾸거나 해서 그 값에 변화가 생긴다면 핵탄두가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불가능하죠. 과거에 미국 항공모함을 가장 두려워했던 게 소련이었죠. 뭐 지금도 러시아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로켓 그리고 미사일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몇십 년 앞서 있다는 소련과 러시아가 왜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중국이 항모 전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을 때 미국이 왜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이 이 ASBM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뭔가 그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죠.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대함탄도미사일이 실제로 표적을 맞추는 일이 발생을 해서 야, 이거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티가 사용하고 있는 칼리즈파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비행거리가 200에서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해당 목표 해역에 이러한 정보함 그리고 후티의 정보함들이 가서 표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보통 이 탄도 비행체는 날아가는 거리에 비례해서 원형 공산 오차, CP라고 하죠. 이 CP가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200에서 300km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니는 상선도 항상 정해진 길만 다니고 속도도 항공모함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죠. 물론 크기도 더 크고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해서 뭔가 한 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만들고 계속 미국아 봐라 라고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안 될 걸 아니까 북한에게 핵 A2AD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